근대적 감정의 부정적인 혼란에서 탈근대적 정동의 필연적인 혼란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화 라이스보이 슬립스 지난 4월에 개봉한 영화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 저는 발표자 이은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편집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소제목 1번 강렬하게 남아있는 낭만적 상상력의 흔적. 어, 먼저 이 영화 라이스보이 슬립스의 줄거리를 보면 네, 미혼모 소영 최승윤 배우의 미혼모 소영은 아이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캐나다 이민을 선택했다. 세상에 오직 둘밖에 없는 젊은 엄마와 어린 아들 동현은 낯선 타국에서 거센 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잡초처럼 단단히 뿌리를 내려간다. 고된 삶이었지만 한결 안온하고 평안한 삶이 보장될 무렵 소영은 시한부를 선고받는다. 자신이 죽으면 오롯하게 혼자 남을 사춘기 아들을 위해 엄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한국 남편의 고향으로 향한다. 라는 줄거리를 이제 박은영 기자가 쓴 줄거리를 가져왔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 라이스보이 슬립스는 엄마 소영보다 아들 동현을 주인공으로 가리키는 듯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 영화를 볼 때 아들 동현에 대한 이야기인 거라고 생각하고 영화관을 들어갔는데 반면에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소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줄거리 또한 소영을 중심으로 그녀가 시한부 선고를 받기 전과 후로 크게 나뉘고요. 게다가 이제 시한부 선고가 아니라 판정이죠. 선고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엄마 소영이 왜 굳이 아들을 데리고 죽은 남편의 고향의 한국까지 향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 영화의 사명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미디어의 관심도 엄마 소영 역할을 연기한 최승윤 배우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독 앤소니 신 못지않게 최승윤 배우가 인터뷰 대상의 줄을 이루고 있는데 위에 인용한 줄거리도 그 최승윤 배우를 인터뷰한 기사에서 일부를 발췌한 거고요. 네, 제가 이 두 가지 혼란, 앞에 제목에서 얘기한 그런 두 가지 혼란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인물도 엄마 소영인데, 소영이 살아온 인생에 관해 최승윤 배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소영은 사는 게 투쟁이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어떻게든 터득해야 했던 삶을 살았죠.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도 없었고 남편도 잃었고 시댁에도 거부를 당하고 나라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소영은 거기 좌절하거나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며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선택을 실행에 옮기면서 살아온 여자죠. 경향신문의 오경민 기자가 최승윤 배우 인터뷰한 내용에서 따온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영의 너무나 불행한 인생은 영화의 도입부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통해 내레이션으로 소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 소영의 과거를 비춰주진 않는데, 이제 내레이션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영화 제일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도 없었던 소영이 근대적인 가족 공동체의 형태에서 소외된 계층이었고, 그리고 스스로 가족을 꾸릴 수 있게 됐을 때 이제 다 성장해서 자기만의 가족을 찾으려고 할 때는 남편도 잃었고 시댁에도 거부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또 그런 불행이 겹치는 바람에 이제 유일한 핏줄인 아들 동현만 그녀에 남게 되죠. 근데 이제 그마저도 미혼모라는 이유로 당시 한국이 그래서 나라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소영이 이제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자 사는 게 투쟁인
것처럼 살게 되는데, 그 소영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만한 이유는 핵가족 공동체의 안전과 보호라는 이데올로기 위에 건설된 근대 국가의 국민으로서 한국에 태어났을 텐데요, 소영이. 근데 그런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소영이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엄마 아빠가 있는 다른 아이들보다 보호받지 못했죠. 그래서 고아로 자라야 하는 그녀의 환경이 이제 정작 한국인이지만 한국으로부터 보호받지는 못하는 환경에서 컸고, 이제 같은 한국인인데 아내와 남편으로 구성된 핵가족 부모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자신이 낳은 한국인 아들과 한국에서 가족을 형성할 그런 기본적인 권리까지 박탈당하는 모습이 이제 굉장히 모순된 삶을 살아온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행하고 사는 게 투쟁이라고 표현할 만한 인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그녀의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인생이자 사는 게 투쟁으로 만든 이 배경에는 이 근대 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런 사실은 그녀의 지난한 인생이 한층 더 기구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토록 그녀를 공동체의 이방인으로 소외시켰던 근대 국가의 시스템의 작동 원료인 이 낭만적 상상력이 결코 호의적인 적이 없는 자신의 인생에 맞서기 위해, 그리고 아이의 인생을 위해 소영이 연고지 하나 없는 캐나다까지, 그 먼 나라까지 이민을 가서 어린 아들과 함께 삶을 새롭게 출발하도록 이제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근본적인 원동력이 바로 낭만적 상상력인데, 사실 그 낭만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이 근대국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거기서 그녀를 소외시켰던 것도 결국 이 낭만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녀는 또 그걸 원동력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자 캐나다까지 떠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층 더 기구해지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코 호의적인 적 없는 자신의 인생에 맞서기 위해, 그리고 아이의 인생을 위해 소영은 언제나 꼿꼿하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살다 부러질지언정 갈대처럼 흔들리기엔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작은 기대가 하나쯤 있다. 열심히 하나 살다 보면 언젠가 오픈카를 타고 긴 머리를 휘날리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이다. 그러나 아이가 청소년이 되어서도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하나뿐인 가족이 이제 자신과 대면대면하게 구는 데다가 허리 통증으로 찾아간 병원에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아트인사이트의 유다연 에디터가 쓴 리뷰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인데, 유다연 에디터가 작은 기대가 하나쯤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은 기대가 하나쯤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과 다르게 소영의 근대 사회를 탈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 사례를 어떻게든 근대 사회의 이 정상궤도로 다시 돌려놓는 그런 원동력이, 저는 이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오픈카를 타고 긴 머리를 휘날리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상상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기대가 하나쯤 있다고 하기에는 이 상상의 힘이 얼마나 강렬하고 열정적인 건지 오히려 실감하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이제 배신감을 더 이상 느낄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큰 소영이 이제 근대 국가로부터 소외된 현실에서 이제 살아남을 게 그게 맞는 표현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어렵게 큰 그녀가 다시 근대 국가의 제도의 틀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꿈꾸고 핵가족을 설계하도록 만든 게 낭만적 상상력의 힘이죠. 그래서 그거를 소영을 통해 간접 체험을 하고 나니 이 낭만적 상상력이라는 게 얼마나
어떤 것인지 그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게 저희 실제 제가 사는데도 이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해체해서 탈근대 시대를 본격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그리고 되었을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서 이 낭만적 상상력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게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파악한 내용을, 그 낭만적 상상력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일부 적어봤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오픈카를 타고 긴 머리를 휘날리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 이 상상의 전제는, 낭만적 상상력의 전제는 누구나 나라는 근대적 개인의 독립주체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나라는 게 나만의 머릿속에 있는 허구에 불과한 상상인데 이게 곧 현실로 바뀔 거라고, 여기 이 설명에서, 이 표현에서도 나오듯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언젠간 현실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하고 이 눈앞에 실제로 구체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데, 근대 사회의 이념과 낭만적 상상력의 효용성의 근거가 되어 주었던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문구는 이 자아중심적 논리에 따르는데, 말 그대로 나의 의식만 전제된다면 존재하는 것, 현실적인 것, 실제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이 조건이 딱 하나뿐인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논리입니다. 이 나의 범위의 안쪽은 빛을 의미하고 바깥은 어둠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이분되는 계몽주의적인 논리에는, 그런 논리에, 이 계몽주의적 논리에는 이 계몽주의가 고려하는 그 목록에는 어둠이라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인간도 아닌 거, 그리고 불쾌한 거, a disagreeable feeling, 그리고 소중한 시간의 낭비, a waste of precious time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이분하는 이런 단순한 논리에 근간을 둔 게 그런 낭만적 상상력이, 이제 하지만 이런 그 빛과 어둠을 이분하는 단순 논리에 근간을 둔 상상력이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에 과연 걸맞는, 이게 딱 우리에게 딱 필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상상력인가 했을 때, 저희 시대에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은 페미니즘이나 BLM,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리고 동식물 보호, 생태 보호, 이런 다양한 타자의 의식을 존중하고 또 정치적인 권리 회복을 주장하는 그런 사회인데, 이런 여러 목소리들이 함께 여론을 구성하고 있는 지금 세상에 이 빛과 어둠을 이분하는 그런 빛이 세상을 밝게 비춰주기에는, 그러니까 빛과 어둠과 같은 이분법을 해체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미래를 도모하는 탈근대 시대를 지탱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의 시대를 단 하나의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해서 이 낭만적 상상력이 빛을 비춰줄 거다라고 믿기에는, 저희가 일부러 내 시야를 내가 차단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낭만적 상상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났지만, 다만 이 영화에서는 이 소영이라는 인물에 한해서는 이 영화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1990년대만 해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오픈카를 타고 긴 머리를 휘날리는 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상상을 했던 소영이 소영의 삶의 원동력이었던 그런 낭만적 상상력, 그 원동력이 낭만적 상상력이었다, 그걸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상상력이 없었다면 그녀가 그렇게 자기 힘든 현실을 버틸 수 없었을 테니까, 그게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라는 점은 인정을 해야 하고, 또 소영의 아들과의 미래를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기를 선택하고 캐나다에서 겪은 직장에서의 차별 행위, 그리고 또 아들이 학교에서 겪은 차별 행위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자기 주장을 명확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었던 것이 낭만적 상상력이기 때문에 이런 낭만적 상상력의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부분이죠. 또한 하나 더 있는 게 직장에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서 다시 가족이 되는 걸 꿈꿀 수 있게 캐나다에서 그렇게 다시 내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걸 꿈꿀 수 있게 해준 바탕에도 그녀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연고 하나 없는 그 캐나다에서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꿈꾸게 만든 게 이 그녀의 자아의 상상력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낭만적 상상력의 효용성에 대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나니까 다음과 같은 최승윤 배우의 말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확실하게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딱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소영은 주로 희생하는 엄마로 해석되는데 나는 그의 모든 선택이 자신을 위해 내린 것이기도 하다고 여겼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욕망을 명확히 표현할 줄 아는 멋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제 시내 21의 조연나 씨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이 근대 시대의 힘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사는 사람으로서 소영은 주로 이 희생되는 엄마로 해석되지만 나는 최승은 배우 본인은 그의 모든 선택이 자신을 위해 내린 것이기도 하다고 여겼다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공감이 됐어요. 이 소영의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한결 안온하고 평안한 삶이 보장되기까지 그녀를 지탱해준 유일한 희망이 이제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낭만적 사랑과 그 사랑의 끝에 그 사랑의 결실처럼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의 끝에 또 형성되는 근대 가족의 이상이 이 소영의 그런 근대 가족의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영이 이제 희생되는 엄마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한 거고 거기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 뒤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욕망을 명확히 표현할 줄 아는 멋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에는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탈근대적 공동체 형성 기반이 될 새로운 감정과 그런 그 생각의 체계인 정동을 연구하고자 이 글을 쓰면서 새로운 감정과 생각의 체계인 정동을 연구하고자 이 글을 쓰면서 영화를 분석하고 있었는 저로서는 좀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양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소영이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준 희망의 원천이었던 낭만적 상상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점이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는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녀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표현한 게 근대 사회의 작동 원료였던 낭만적 상상력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욕망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최승희 배우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녀가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에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택을 한 그 표현이 그 결실이 이제 탈근대 사회를 마련해줄 핵심 원동력인 시적 상상력이 불러일으키는 혼란의 정동,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함께 존재하는 정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제 생각과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영이 처음으로 나라는 독립주체적인 의식이 만든 근대 세계관의 고정된 틀을 깨고 이제 아들 동현을 처음으로 자기 인생이 거의 처음으로 타자로서 의식하는 그 순간이 이 영화의 감동 포인트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족의 틀 바깥에 동현이 생각하는 가족의 틀이 따로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그걸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순간, 그 순간에 감동을 받은 관객들이 이 라이스 V 슬립스를 보고 이제 감동받지 않았나 생각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게 그렇게 감동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파트가 될 텐데, 두 가지 그 혼란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두 번째 소제목, 엄마 소영의 근대적 인식 체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혼란입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현의 아빠 원식이 유령처럼 함께하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영화 초반에 원식을 연기하는 원식이 이 영화에 등장하진 않지만 목소리로만 내레이션으로만 처음에 함께 하는데, 네, 이 영화의 초반에 그렇게 등장해서 상상과 현실을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하게 돼서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정이 드러나요. 원식이 구체적으로 내가 왜 죽었는지 그런 이유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현실과 상상을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하게 돼서 그랬다는 사정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원식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영화가 끝날 때까지도 미지로 남으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계속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이제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들 동현은 내 아빠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도 궁금한데 아들은 얼마나 궁금했을까, 그런 걸 심정을 짐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엄마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들일 때부터 아빠에 대해 묻는 동현의 감정을 헤아려 보게 계속 되는 관객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입장으로 이제 아빠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궁금해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궁금해하는 관객과 동현과 달리 이제 엄마 소영은 초지일관 동현에게 남편에 관해서 아무 말도 들려주질 않아요. 관객 입장에서도 참 소영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지만, 이제 소영에게 아빠 원식의 존재는 끝까지 피하고 싶었던 혼란 그 자체였다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소영이 이제 보아로 힘들게 자라서 더 의지할 때는 이제 남편이밖에 없을 텐데, 그런 남편이 아주 어린 아들과 아내를 두고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참 원망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 원식의 존재는 그러니까 이제 더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혼란 그 자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남편에 관한 생각이 소영에게 불러일으킨 혼란은 처음과 끝이 분명한 문제의 그런 해결 과정이 있어서 막 이 문제만 풀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은 아닌 거죠. 그래서 소영이 아빠 원식에 대해서 느끼는 혼란은, 그 원식을 생각할 때 불러일으키는 그런 혼란은 이제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느끼는 거. 그래서 근대적인 인식 체계 안에서 처리가 가능한, 이제 기계적으로 너 뭐 하면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런 게 가능한 그런 좀 부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게 아닌 거죠. 잠깐 혼란스러웠다가 걔가 이제 좀 지나면 없어지겠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해치워야 내가 안전해지고, 이제 근대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하고는 단절시켜야 되는, 왜냐하면 나를 방해하니까, 내가 독립적으로 잘 존재하는 걸 그 감정이 방해하니까 단절시켜야 되고, 그래서 생존을 위협하는 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즉각 반응해서 쟤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되는 그런 이분법상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치울 결정을 내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아빠 원식이 소영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혼란하고 달리
이런 이분법상의 부정적인 감정은 이건 없애야지 하고 결정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소영이 최승임 배우가 설명한 것처럼 거기 좌절하거나 스스로에게 연민의 느낌에 약해지지 않고 여기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책도 찾고 선택을 실행에 옮기면서 살아온 여자로서는 이제 긍정적인 평판을 받을 만하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이 근대적인 인식체계 안에서 이런 혼란이라는 게 있으면 그냥 치워버리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체계 안에서는 이런 데서 경험하는 혼란은 쓸모없는 감정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근대적 인식 체계 안에서 혼란은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불행한 조건에 굴복하는 무능력한 인간으로 오심을 받게 되는 그런 꼬투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계속 놔두면 공동체는 당연히 인정해주지 않고 이 독이 되기까지 심지어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니까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잘 개척해 나가는 그런 소영의 모습이 근대사 시대에 있어서는 아주 진취적인 여성상으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대표적인 인물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소영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들어준 이 낭만적 상상력이 그동안 소영의 부정적인 혼란을 해치워왔던 방식으로는 이 동현이 가지고 있는 아빠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동현이 아빠를 생각했을 때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혼란까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죠. 그 소영과 아들 동현의 갈등의 근본이자 시작이자 거의 모든 부분인데, 소영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의 존재를 부정적인 혼란으로 거부한 것과 달리 소영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잊어버리고 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동현은 내가 나에 대해서 알려면 아빠의 존재를 긍정적인 혼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혼란이 여전히 동현의 혼란도 부정적인 본질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이제 그 청소년기인 이 동현이 성장을 하려면 이 혼란은 필요한 거죠. 꼭 겪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소영의 입장과 거의 반대인 거죠. 이런 그 상황에서 또 청소년이 된 동현은 친구 집에 머물러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막 커질 정도로 내 가족 공동체 구조에는 마음을 의지하고 있진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를 좀 피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되고, 이제 오히려 친구 집에 더 머물러 싶어 하고 그런 상황이고, 소영은 소영대로 자기 새롭게 캐나다에서 만난 애인이 생기고, 이제 아들 동현에게 아빠를 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셋이 함께하는 그런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 청소년이 된 동현과 이제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는 소영은 완전히 감정 상태가 결코 일치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동현이 소영에게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빠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둘의 관계에서 아빠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걸 꺼려하는, 이 아빠에 대해 얘기하길 꺼려하는 소영의 태도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처럼 보여요. 둘이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인데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영화의 초반부, 그러니까 영화의 초반부에는 어린 시절 동현이는 그냥 심청전만 읽어줘도 그래 하고 심청전으로 바로 눈을 돌릴 수 있었어요. 아빠한테서 동화책으로. 근데 이제 영화 중반부에 청소년이 된 동현이는 심청전으로는 호락호락하지 않죠. 당연히 안 될 일이고. 그런데 이랬던 소영이 이렇게 아빠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침묵을 유지하던 엄마 소영이 영화의 중반부까지와는 다르게 후반부에서는 남편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아들이 원한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아픈 몸으로 동현을 데리고 자기를 하기까지 했던 시댁 식구가 있는 한국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왜 엄마 소영이
아들 동현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지 이제 그 이유를 파악하는 소제목 3번이기도 한데 엄마 소영의 인식의 전환기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에 소영은 1차적으로 급격하게 부정적인 혼란에 빠지게 돼요.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하면 사실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혼란이죠. 근데 물론 당사자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런데 이 부정적인 혼란에 빠지게 된 소영이 정확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 소영이 아주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급한 불을 끄듯이 동현한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소영이 자기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틀에 맞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죽으면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가 없어도 우리 아들 지켜줄 수 있으려면 이제 이게 빨리 결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소영의 모습을 보면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요. 굉장히 급하게 이제 아들한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려고 하거든요. 이때 소영이 부정적인 혼란에 대한 반응이 이제 굉장히 급한 그런 정신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반응이 더 단단하게 자기 근대 핵가족 공동체 중심의 세계관을 붙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했더니 근대 핵가족 공동체 중심의 세계관을 더 붙드는 선택으로 이제 동현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 상황이 이 밑에 상황인데 동현이한테 새로운 근대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기존에 갖고 있던 내 생각의 틀에 맞춰서 판단을 했으니까 소영은 동현이한테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아침을 먹자. 되게 좀 이제 아침잠에 빠져있던 동현이 입장에서는 엄마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말투로 되게 부드럽게 우리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아침을 먹자고 소영이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이 맛있는 아침 식사의 자리에 소영한테는 본 목적이었던 그 애인인 사이먼과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현이한테 그 생각을 질문을 하는데 이게 문제인 게 동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던져주는 그런 질문을 이제 소영의 입장에서는 빨리 동현에게 아빠를 만들어줘야 된다, 가족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동현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바로 이제 아침잠을 깨워가면서 이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가 좀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꺼낸다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혼란을 잠재워줄 계기가 될 거라고 소영은 기대를 했지만 진짜 맛있는 아침 식사 자리로 기대했던 그 자리가 소영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동현과 엄마와 아들이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는 싸움으로 이어져요. 싸움의 결말이 좀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는데 내 자신이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감정이 격해진 것처럼 보이는 소영이 끝내 자신의 혼란이 버거운 나머지 입 밖으로 그냥 불어버리듯이 췌장암 진단 받았어 이렇게 현관문 앞에서 거의 뱉어내듯이 동현이한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소영의 혼란, 그런 부정적인 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아들한테까지 그 혼란을 전파시키는 경우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필자가 이 아들과 있었던 소영의 갈등을 다시 읽어봤을 때 소영으로 하여금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오픈카를 타고 긴 머리를 휘날리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상상에 대한 이 맹목적인 믿음을 그만두게 만들어주는
이 분명한 계기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변하는 지점이 이 갈등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갈등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영이 이제 아들과 갈등을 겪은 후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녀를 걱정하는 동료한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오픈카를 타고 긴 머리를 휘날리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 나라는 독립주체적인 자아의 막연한 기대가 언젠가는 내 꿈이고 내 거니까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이런 기대가 언젠가 이루어질 약속 같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그냥 허구였다. 허구에 불과한 거였다. 이렇게 그런 걸 깨닫고 나니까 소영이 그런 깨닫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소영이 의식적으로 그런 거였구나 느끼는 생각하게 됐다. 내가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 간다. 이걸 보여주는 순간이었는데, 동료한테 이런 말을 대사로 뱉거든요. 그런 장면이었는데, 동현과의 갈등으로 낭만적 상상력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소영은 동현을 근대적 핵가족 공동체에 걸맞게 자기가 항상 꿈꿔왔고 그렇게 살 거라고 믿었던 근대적인 핵가족 공동체에 걸맞게 키워야 된다. 그런 가족 구성원으로 아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타자로서, 내가 생각한 가족 구성원의 모습으로 동현이 아니라 타자로서, 그러니까 그에게도 그러니까 동현에게도 동현이만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는 소영의 것만큼이나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영이 동현을 타자로 인정하면서 이제 동현이에게도 동현이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인식하면서 드디어 대면대면했던 모자 관계가 새롭게 재탄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회라고 갈등은 위기지만 다시 읽어보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영은 그동안 원식에 대한 얘기를 기피해왔던 소영의 태도를 봤을 때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영화 중반부까지는. 그런데 한국의 시댁 방문을 동현이 아빠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이유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막연한 기대를 이제 내가 열심히만 살면 언젠가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믿지 않게 된 소영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동현이를 따옴표를 쳤는데 혼란 속에서 오히려 동현이라는 타자를 명확히 인식하게 돼요. 이 혼란은 앞에서 얘기했던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정적인 혼란하고 다른 혼란이라서 따옴표를 쳤고 그전에는 나의 가족이라는 꿈을 방해하려는 이 망령 같았던 계속 왜 내 주변을 멘돈을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빨리 제정신을 차려야 이 망령이 없어지는데 그런 망령 같았던 남편의 존재가 이제는 아들 동현과 새로운 관계를 쌓아갈 희망으로 입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따옴표를 치는 혼란은 독립주체적인 나와 근대적인 자아를 가진 나와 그리고 타자, 나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그 타자의 세계관들을 남뿐만이 아니라 타자의 세계관들을 함께 존중하는 그런 탈근대적인 인식 체계로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따옴표 친 혼란은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인식 체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깊이 있는 싱크인 하는 생각과 감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근대적인 인식 체계에서 탈근대적인 인식 체계로 전환하는 이 굉장히 근본적인 과정인데 여기에서는 이 따옴표 친 혼란은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동인 거죠. 생각과 감정이 생각 플러스 감정이라는 공식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정동의 혼란인데 이러한 혼란 속에서 더 명확히 보이는 진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잊게 만든 내가 소영의 과거가 있었던 핵심 원동력은 나라는 중심적인 세계관의 틀이니까 그
근데 그게 얼마나 막연하고 허구적인 것이었는지 이제 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의 울부짖음, 그게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한번 쭉 그냥 읽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하고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고 허구적인 것이었던 그런 나중심적인 세계관의 틀이 그런 거였구나라고 막연하고 허구적이었던 거구나를 깨달은 이제 소영이 이제 그런 진실을 깊이 있게 싱크인한 사람으로서 이해한 사람으로서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산속에서 울부짖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소리가 없어져요. 이제 처음에는 소리가 이게 외치는 소리가 한번 들리다가 그 후에는 이제 무음으로 처리되는데 그때 오히려 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선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소영의 아우성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혼란이라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없애버려야 되는 부정적인 혼란하고 다르게 이런 혼란, 정동의 혼란은 내가 인식 체계가 전환되는 그런 근본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 다운표친 혼란은 나 중심적인 세계관의 틀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사람의 이 진실된 마음이 이 소영의 그런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들리지 않았나. 목이 맥혀가지고. 그래서 잠시만요. 읽으면서 혼자 감동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영의 인식 체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필자는 이렇게 확인하면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에 소영이 아직 근대적인 인식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동시에 공연을 타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에요. 탈근대적인 인식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소영이 이제 아들이 타자로서 이제 나 말고도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인식 구조가 전환되기 시작한 소영이 동현과 아침 식사를 하는 아까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러길 기대했던 자리에서 처음으로 동현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못 보던 옷 같은데 그렇게 말을 동현에게 물어보기까지 하는데 근데 동현은 원래 입었던 옷인데 왜 갑자기 그러냐고 되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소영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다운표친 그런 혼란 속에서 내가 인식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소영의 머릿속에서 느끼는 그 혼란 속에서는 오히려 이제 시야가 뚜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하고는 다른 게 보이는 상황이니까 소영은 아들을 타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안 보였던 타자로서 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동현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인식의 전환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 아직은 이제 근대적인 인식 체계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할 때는 그런 오히려 동현이를 아침잠을 막 깨워가면서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던 그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식 체계가 그대로 있었지만 그런데 동시에 아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갑자기 눈에 띄기 시작하고 아들이 보이고 이런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식의 전환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 하나가 꺼지고 그리고 다른 게 켜지는 그런 그런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인식 체계가 따로 그리고 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인식의 전환이 그런 거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제목인데요. 청소년기 동현의 근대적 성장기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혼란.
사실 지금까지는 소영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했었지만, 사실 동현이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 이에 대해서, 동현이도 분명 큰 혼란을 겪는데, 사실 소영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느끼는 혼란이에요. 왜냐면 동현이는 아직 청소년기에 성장기에 아직 근대적으로 내 자아를 가지지도 못한 그런 성장기 차원에서 느끼는 혼란이라서, 그리고 이 소제목을 추가하게 된 이유가 영화 제목이 라이스보이 슬립스인데, 소영에 대해서만 소영이 주인공인 것처럼 영화는 전개가 되니까 왜 제목을 라이스보이 슬립스로 했을까? 이런 질문에서도 시작한 소제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청소년기의 아들 동현이 아직 나라는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주체를 가져본 적이 없죠. 성장기에 아직 근대적으로 내가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청소년기인데,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백인이니까 캐나다에서 백인 친구들 속에서 살고 있으니 그들을 따라서 외모도 바꿔보고 렌즈를 껴보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아직 동현이 자기만의 그런 동현의 자아의식은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어 보인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근대적인 자아의식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게다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려면 그 자아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누군가 하라고 그러면 그게 좋아 보이면 그냥 따라가고 욕구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 동현의 의지로 뭔가를 선택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모습인데, 맛도 없는데 왜 먹는지 알 수 없는 친구가 마약이 섞인 초콜릿을 먹는데 그걸 그냥 따라 먹죠.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친구가 먹으니까 자기도 먹어보고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먹는데, 친구가 하면 나도 따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위태롭게 사는 걸 보면, 학교에서 과제를 내줬었는데 나의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라. 근데 그 과제가 동현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연구 과제였는지 짐작해볼 수 있게 만들어요. 나는 항상 이렇게 친구 따라 하면서 살듯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살고 있었는데, 이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내가 좀 중심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동현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하지만 이제 서영하고 동현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서영이 자신의 의지로 나를 위해서 부정적인 혼란을 해소할 능력이 있었던 반면에 동현이는 아직 스스로 나를 지킬 만한 그런 무기조차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연구과제를 내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학교 과제가 더 반가웠을지도 몰라요. 다른 친구들이 별로 싫어할 때. 왜 과제 내주냐고 그럴 때 동현이는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럼 죽은 아빠의 존재가 동현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본질적으로는 부정적이죠.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안 겪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 본질적으로는 부정적인 혼란이겠지만, 하지만 아빠에 대한 궁금증이 동현으로 하여금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더 한 발짝 가게 되는 것도 아빠의 존재 때문인데, 그렇게 동현을 움직이게 만들고 주체성과 자기의지, 그 움직임이 결국 주체성을 가진 나를 만들어주는 자기 의지를 확립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면에서 되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긍정적인 혼란이라고 소제목으로 썼던 건데, 이렇게 마지막 단락인데, 인생을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아직 보호자가 필요한 동현이지만, 그러니까 동현이에요. 아직 내가 내 판단으로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직 못 되는 동현이, 이 영화의 제목, 라이스보이 슬립스처럼 딱 어울리는 상황인 거죠, 동현이하고. 왜냐면 쌀을 먹고 자는 아이, 그러니까 쌀만 먹고 잠만 잔다, 이런 뜻이 있는
이 라이스보이 슬립스라는 제목이 감독 인터뷰에서는 이제 자기가 자주 듣는 그 곡의 제목에서 그대로 따온 거라고 해요. 이 라이스보이 슬립스가. 그런데 그 제목을 곡의 제목을 지은 그 사람의 그, 그 음악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영감을 준 친구인가? 그 분이 쌀만 먹고 잔다. 그래서 진짜 쌀만 먹고 잠만 잔다.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그런 제목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도 된 것처럼, 이제 동현이를 마치 가리키는 것처럼, 쌀을 먹고 자는 아이, 동현이는 아직은 내 자신을 의지로 움직인다기보단 이 욕구가 바라는 대로 사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제목하고 딱 어울리는 상태인 거죠, 지금은, 아직은. 그치만 이제 동현이도 언젠가 아무도 인종차별적인 놀림의 단어로 사용됐던 이 라이스보이라고 동현을 부를 수 없을 그럴 때가 온다면, 도래한다면, 그때는 동현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던 엄마 소영처럼 내 의지에서 나온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근대 시대가 얻은 하나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이 큰 성취, 이 나라는 자아의식을 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현이가 그거를 나라는 자아의식을 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내린 결정이 자아의식을 확립을 했지만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내린 그 결정이 꼭 반드시 우리를 위한 답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느낄 수 있는 탈근대 시대의 의식적 성장까지 가능해졌다면 그렇다면 동현이는 이런 놀림의 단어로 사용됐던 라이스보이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동현의 미래를 걱정하고 많이 같이 함께 고심했던 엄마 소영의 마음이 이제 담겨 있는 영화라서 그 소영을 가리키는 문장 제목보다는 이제 동현이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들, 그런 제목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